우리가 또 좀 이슈로 짚어볼 만한 게 좀 이거는 좀 박경 팀장이 좀 준비한 게 있지? 지난주에 나온 공급 대책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뭐 주택 공급 계획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서 이제 수도권 주택 총 공급에 관한 계획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수도권에 127만 가구 주택을 새로 짓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언제까지 가는 게? 127만 가구를 언제까지? 이게 보면은 20년, 21년, 22년에는 각각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야, 23년 이후의 물량이 그 정확하지 않나? 127만 가구 중에 65만 가구로 퉁으로 몰아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 2023년 이후 2023년 이후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네, 그거는 건 아직 없이. 없고요. 20년, 21년, 22년에 대략 20만 가구씩이 내년 예. 3년간 대략 각각 그렇게 나와 있고 23년 이후가 65만 가구로 하나로 이제 통일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 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27만 가구를 좀 뜯어보면은 공공택지로 84만 가구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39만 가구 그리고 기타 사업들로 4만 가구 이렇게 해서 총 127만 가구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 36만 가구가 공급 계획으로 잡혀 있고 인천시는 15만 가구, 경기도가 이제 75만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대충 짚어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 계획이 갖고 있는 그 실상을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게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 게 그 실상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뭐 공공택지야 뭐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 이게 지금 뭐 3기 신도시만 해도 꽤 되니까 물량이 시간의 문제 물론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 있지 뭐 지역별 뭐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지금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니까 이것도 문제는 되겠지만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 32만이라는 거는 좀 뭐 어떤 근거에서 이게 32만이 나오는 걸까 이게? 일단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으로 총 20만 가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기존 정비 사업장에서 11만 6천 가구고 그리고 지난번 8.4 공급 대책 때 언급된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건축이 9만 가구이거든요. 근데 이 20만 가구라는 숫자에 대해서 실효성을 충분히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8.4 대책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참여가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기존 정비사업장 11만 6천 가구도 사실 공공재개발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정부 대책이랑은 사실 관련 없는 민간 사업 물량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합원들 간의 그런 뭐 입장 차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이제 그런 난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재개발이면 재개발대로 재건축이면 재건축대로 뭐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규제가 아직 많다 보니까 이 20만 서울시는 20만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는 총 39만 가구인데 이게 결국에는 좀 어떻게 될지가 공공택지보다는 가장 좀 불확실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문제를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 쪽에서는 좀 참여를 할 의향을 좀 보이는 곳들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애초에 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뭐 성북 1구역 성북 1구역이 그때 성북 1구역이 그때 뭐 자기들은 이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그죠? 아주 오래전부터 재개발을 추진을 해왔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공공 참여형이든 뭐든 할 수만 있다면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재개발 구역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강북 중심의 공공 재개발 추진 의향을 보이는 데들은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부의 어떤 기대대로 속도감 있게 물량이 공급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정부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해 나갈지 이제 공공정비지원센터인가 뭐 이런 것도 가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공이 개입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거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듯이 2020년에 이제 17만 한 18만 가구, 21년에 20만 가구, 2022년에 19만 가구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23년 이후 물량이 65만 가구로 잡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물량이다 보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제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주택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전 정권이 했던 것들을 뒤집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건 23년 이후 물량이 절반 이상 한 60%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127만 가구라고 숫자는 거창하게 내놨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플랜이 얼마나 정부의 예상대로 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량이 나오느냐 이거를 좀 많이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보면은 전국의 이제 그 적정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예전에 보면 연간 한 40만 가구에서 45만 뭐 좀 많을 때는 이 정도고 적을 때는 이제 35만에서 한 40만 이렇게 보거든 적정 수요량을.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니까 딱 절반이니까 사실 20만 정도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부가 20만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거고 20만이라는 숫자 정도면 이제 연간 적정 수요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0만도 20만에서 60만인데 그러면 서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9만이라는 공공재개발 9만에 뭐 민간 11만 빼고 나면은 3분의 1은 사실은 확실치 않은 숫자인 거 아니야. 네. 30%는 이미 30% 이상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숫자거든 이게. 그럼 20만에서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숫자 노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워낙 이제 뭐 공급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급하게 이제 숫자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도를 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올해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내년 말이나 돼야 그것도 사전 청약으로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 물론 공급이긴 하지만 이걸 공급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사전 청약은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 뭐 3년 후쯤 될 텐데 2020한 5년, 6년 이 무렵에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그때까지는 결국은 앞으로도 4년, 5년 이상은 수급의 문제는 여전히 좀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심리적인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또 내가 어떤 분 만났더니만 이제 전직 고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뭐 약간 일리는 있는 말씀이 일부는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집이 과연 부족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할 집이 부족한 거 아니냐, 살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일부 일견 이제 맞는 측면도 있고 또 일견 또 이제 좀 다른 측면도 좀 있긴 하겠지. 지금 인구나 이제 이런 게 늘어나지 않는데 사실은 주택이라는 게 주택 수요라는 게 얼마나 늘어나봐야 더 늘어나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근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근데 여튼 어찌됐건 우리가 좀 2030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찌됐건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가 무주택자나 또는 신혼부부 뭐 또 2030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잖아요. 뭐 취득세도 혜택을 주고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서의 특별공급 혜택 그다음에 뭐 사실상 지금 나오는 준비된 주택의 한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는 2030을 위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되나? 뭐 비율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신혼부부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물량으로 배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내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돌아가 본다면 뭐 내가 신혼부부거나 또는 2030 세대라고 하면 뭐 사실 이번 지나고 나서 계속 정부가 사실 이번에도 영원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택지를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에 놓치면 사실 2030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청약 안 돼가지고 뭐 못한다 그러면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마당에 깔렸으니까 지금 이럴 때 좀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좀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지고 목표를 좀 세워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오케이. 자, 뭐 오늘 공급대책 부분은 뭐 그 정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좀 책을 좀 내가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책이 재밌는 책들도 좀 있어서 놀부의 부동산 DNA 이제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놀부라는 필명이라고 필명이죠? 하잖아요. 네, 정형근, 정형근님. 네, 정형근님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 막히다 보니까 그죠? 오피스텔이 뭐 사상 최 거래량이 뭐 사상 최대까지 늘어났다는 게 거래량도 크게 늘었고 음. 가격은 뭐 계속 약세이긴 했지만 음. 또 일각에서는 현재 옛날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격차가 아주 줄어들었을 때가 갭 투자의 타이밍이었듯이 지금도 왜냐면 오피스텔도 매매 가격 계속 약세지만 전세금은 꾸준히 오르면서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뭐 깡통 전세라고 할 정도로 전세금과 매매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때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일부 투자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 책에서 약간 다룬 부분이 한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략히 보면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피스텔은 뭐 가격 떨어지고 안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다. 해보면 이만한 상품이 없다.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좀 피해야 되는 오피스텔들만 좀 피해서 투자를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내용. 피해야 될 오피스텔. 네. 첫째는 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오피스텔. 네. 이 오피스텔을 입지를 크게 나눠보면은 이 구 도심이나 상업 지역에 들어서는 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택지 지구의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죠 사실. 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의 오피스텔을 좀 피해야 된다.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네. 조심해서 사라는 얘기겠지. 그 이유는 애초에 개발용지 그 토지 개발을 할 때 땅들 용도를 나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곳들은 팔리지 않았던 땅들을 원래 오피스텔 용도로 개발한 땅이 아니고 원래 팔리지 않는 땅들을 개발업체들이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가 많다. 입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입지 면에서만 봐도 그리고 오피스텔은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직장 그 업무지구와 가까운 오피스텔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굳이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을 찾는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오피스텔은 준공한 지 오래된 오피스텔. 준공한 지 오래된 오피스텔은 가격이 약간 떨어지면서도 임대 시세 자체는 별 차이, 신축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오피스텔 뭐 오래됐다고 해서 또 뭐 안 나가는 건 뭐 네. 아니니까. 투자 월세는 비슷하지. 예, 그래서 투자 연수익률만 봤을 때는 오히려 오래된 오피스텔이 더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 7, 8%까지로 높게 보이는 오피스텔이 있다. 근데 이런 오피스텔들은 실상을 보면은 공실 리스크가 공실이 될 수 네. 있다. 시세는 비슷할지언정 공실이 생긴다면 그래도 같은 가격이면 신축으로 가는 것이 임차인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오래된 오피스텔을 사는 건 수익이 높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낮은 이런 착시 현상. 네. 거기다가 아직까지 오피스텔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조심해라. 네네. 오케이.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대형 오피스텔은 또 좀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작 살아보면 여기도 뭐 불편한 곳은 없다. 근데 팔 때가 문제다. 같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아파트를 사겠느냐 오피스텔을 사겠느냐 했을 때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팔 때 어려워진다. 그렇죠. 후순위로 밀리겠지. 네. 일단 아파트 뭐 찾아보고 아파트 뭐 없으면 그래 이거라도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복층형 오피스텔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복층을 피해라? 네, 이게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복층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젊은 층에서는 로망으로까지 생각을 한다는데 하지만 정작 직접 살아본 사람들은 아주 좀 평가가 안 좋다. 이렇기 때문에 점점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이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락이 높이가 1.5m를 넘을 수 없어서 성인이 서 있기 힘든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된다.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고. 잠만 자는 곳. 네, 그렇죠. 가파른 계단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다. 거기다 또 층고가 높아져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나온다. 거다.
환기까지 더 어렵다. 오피스텔 원래 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기는 하죠. 음. 결과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살아본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인기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러면 성공하는 투자 방법은 뭐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간단히 좀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피스텔의 입지는 업무지와 가깝고 상업지를 끼고 있는 역세권이 최고다. 그렇다면 역세권의 기준은 무엇일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지하철역에서 반경 540m 이내, 도보로는 7, 8분 거리를 역세권으로 규정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공실률이다. 네. 대부분 월세가 얼마인지에 집착하지만 사실 공실이 있으면 수익률이 확 깎인다. 공실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 한두 달만 못 구하면 수익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 관리비 내야 되고 대출 이자 생각해 보면 예상 수익률이 다 빠그라진다.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오피스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것보다는 가장 좋은 조건은 준공 이후 3에서 5년 된 정도. 최초로 분양된 오피스텔은 어떠냐? 마냥 좋지는 않다. 여러 가지 좀 살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좋다. 그만큼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수요가 탄탄하다. 현재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증거다. 이런 얘기지. 사실 요즘 뭐 지금 뭐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뭐 시중에 워낙 부동자본 많은데 금리 0.5%, 기준금리 0.5%, 뭐 실질금리 0%인데 뭔가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뭐 염두에 두시고 하면 그래도 오피스텔도 나름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네. 얘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